최운희 수기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혁명박물관을 구경하고 난 이틀 뒤 나는 역시 부부장 김주영의 안내로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이란 긴 이름의 전쟁박물관을 관람했다. 이 기념관은 평양 도심지 승리거리에 위치한 거대한 건물이었다. 가는 도중 김주영은 차 안에서 이날 관람하게 될 전쟁기념관에 관해 설명을 했다. 조금 있다가 보게 될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은 우리가 위대한 수령님이 영도하에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와 그들의 남조선 괴뢰를 까부셔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이따 도착하거든 열심히 관람하고 그 뜻을 새겨보십시오. 이들은 6.25를 조국해방전쟁이라고 부른다. 김주영의 말대로라면 북한이 6.25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이 기념관을 세웠다는 이야기가 된다. 차 안에서 나는 묵묵부답으로 그의 말만 듣고 있었다. 도착하니 50대의 군관이 현관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가 안으로 안내했다. 그는 안내원 겸 해설자였다. 맨 첫 전시실에 들어서자 안내원은 대뜸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가 무릎을 꿇고 항복했다면서 저기 백기를 달고 나와 있는 미국놈들을 좀 보십시오 라며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시선을 돌려보니 커다란 흑백 사진 가운데 분명히 백기를 달고 있는 미군 지프가 보였다. 나는 참 이상하다 생각했다. 그러나 그 사진이 속임수였다는 것을 나는 한참 후에 알게 되었다. 휴전회담 당시 판문점이 회담 장소로 사용되기 전 유엔군 대표가 개성까지 가서 회담을 했는데 그때 개성을 왕래하던 유엔군 지프에는 휴전회담 대표단의 표시로서 흰 깃발을 달고 다녔다. 항복 장면이라고 전시된 사진은 바로 크게 확대한 대표단의 지프 사진이었다. 그때의 사진을 가지고 항복 장면 사진이라고 눈속임을 하다니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거짓으로 시작되었다. 안내원은 이어 6.25는 영이 주도한 계획하에 미국과 한국이 도발한 북침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물로서 또 하나의 대형 흑백 사진을 가리켰다. 그 사진은 6.25 며칠 전 덜레스 미 국무장관과 신성모 국방장관이 38선을 시찰하는 장면이었다. 그 사진은 나한테도 낯익은 것으로 그 사진을 바라보는 순간 적재적소에 잘도 이용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대로 만일 6.25가 북침이라면 거기에다 어떻게 조국해방전쟁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가 있을까 생각할수록 유치하다는 느낌밖에 없었다. 전시실마다 널려있는 김일성의 게시판 가운데 이렇게 된 것도 있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공화국을 단숨에 삼킬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면서 정예를 자랑하는 저들의 육해 공군을 비롯한 15개 추정국 군대 및 남조선 괴뢰군을 포함 200여만 명의 대병력과 최신 전투 장비를 투입하여 세계 역사상 가장 야만적인 방법으로 침략 전쟁을 벌였다. 그러나 우리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 그리고 그 추종 세력들을 격퇴 우리 민족 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진열품 중에서 인상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군이 사용했다는 세균 폭탄이라는 것이었다. 길이가 1m쯤 되는 이 폭탄은 내부가 여러 칸으로 칸막이가 되어 있고 그 칸마다 각종 세균을 채워 뿌렸다고 설명서에 적어 놓았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미군이 그런 세균탄을 사용했다면 그렇게 엉성하게 했을까 믿어지지가 않았다. 또 하나 놀랐던 것은 북한군 저격병들이 소지하고 다녔다는 살인수첩이었다. 이 살인수첩은 학생들이 성적 통지표처럼 생겼는데 저격병들은 항상 이 수첩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적병을 사살하는 경우 이를 상사의 확인을 받아 수첩에 기록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각 개인의 살인 고과 성적표였다. 그런데 이 살인 수첩에는 미군과 한국군만이 따로 있고 또 밑에 피살자의 계급까지 적게 되어 있었다. 안내원은 동부전선의 제일 치열했던 격전지 1211거지의 모형을 가리키면서 그때 인민군은 땅굴을 파고 적의 폭격과 포격을 이겨냈다고 설명하면서 식량이 모자라 땅굴 속에서 콩나물을 길러 먹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국해방전쟁이 최고조에 달했을 당시 수많은 젊은 병사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게 충성을 다하기 위해 격전지 현장에서 노동당에 입당, 당원증을 받아 안고 결사대로 앞장서 나갔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서 당원증을 미끼로 삼아 젊은이들을 사지로 내몰았다는 이야기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북한에서는 당원이 아니면 사람 행세를 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생각할 때 철없는 젊은이들이 앞을 다투어 나설 수도 있을 법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승리기념관 본관 옆에는 둥근 모양의 벽화 전람관이 있고 벽화를 삥 둘러싸고 관람석이 마련되어 있었다. 관람석과 벽화 사이에는 입체감을 살렸다. 벽화는 높이가 8m가량 되는 거대한 것이었다. 거기에는 360도로 돌아가며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관람석에 앉아 있으면 관람석이 빙빙 회전, 그림을 다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벽화는 대전 전투를 재현한 것이었다. 총소리, 대포소리, 음악 등 음향 효과가 동시에 터져나와 실제 전투를 목격하는 것 같은 압도감을 맛보게 했다. 거기에는 띈 소장을 체포하는 장면도 있었다. 여기서 안내원은 또 하나의 걸작 해설을 잊지 않았다. 하루는 어떤 노인이 점심까지 싸가지고 와서 종일 이 그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연인가 물어보았지요. 그 노인이 대답하기를 자기 고향이 대전인데 그림이 옛날 자기가 살던 대전 모습과 너무도 닮아 그렇게 앉아서 보고 있노라는 것이었습니다. 안내원의 설명이 사실이라고 친다면 아마도 그 노인은 어떤 계기로 북한 땅에 오기는 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한처럼 맺혀 온종일 그림 앞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피바다. 연극 무대와 영화를 여러 개 접하는 사이에 내가 그래도 가장 감명 깊게 받아들인 것은 피바다였다. 가극 피바다는 꼬파는 전혀, 나중에 봤지만 심파조를 가미한 혁명 가극인데 격조가 떨어졌다. 와 더불어 저들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레퍼토리로 수차례 외국 공연도 가져온 작품이다. 그래서 나는 꼭 한번 보고 싶은 것이기도 했다. 하필이면 제목이 피바다일까? 공연극단 이름도 피바다 가극단. 살벌하고 섬뜩한 기분이었지만 저들이 어휘 중에는 피자가 들어가는 것이 꽤 많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피눈물, 피눈, 핏줄 등을 즐겨 쓰고 있었다. 그들의 주장대로 하면 혁명의 최후 수단은 폭력이기에
피가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피바다의 무대는 그들이 즐겨 다루는 중국 동북지방, 그 중에서도 북간도쯤 된다. 북간도 지방에는 일제 말기 일본 사람들에게 밀려나 남부여대하고 그쪽으로 유랑해간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피바다는 그때의 이야기다. 일자 무식의 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지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고 그녀 혼자 딸 하나 아들 둘을 혼자 힘으로 기른다. 배우지 못한 데다가 가진 것이 없기에 고달픈 삶을 살아야 했다. 막내만 야학을 다녔다. 어느 날 총소리가 요란하게 나더니 일본인 순경에 쫓긴 혁명가가 집 안으로 들어와 숨겨달라고 했다. 어머니와 막내는 그를 숨겨준다. 이윽고 달려온 일본 순경은 이것으로 사람이 들어왔으니 내놓으라고 한다. 어머니는 못 봤다고 한다. 일경은 막내에게 총뿌리를 들이대고 어디 숨었는가 말하라고 한다. 막내도 모른다고 한다. 순경은 그 아이를 쏘아 죽인다. 딸이 그 시체를 안고 온다. 어머니는 그로부터 혁명운동에 가담하게 된다. 어느 날 구장이 편지 한 장을 써주며 일본 경찰에 전하라고 한다. 어머니는 그것을 전하러 가다가 어느 혁명투사를 만난다. 편지를 열어보니 끔찍한 내용이 적혀 있다. 이 여자가 의심스러우니 단단히 다루시오 라는 내용이었다. 혁명투사는 큰일 날 뻔했다고 혀를 끌끌 차며 당신이 그를 모르니까 이런 것을 갖다 주려 한 것이 아니냐고 답답해한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촛불을 켜놓고 가갸거겨에서부터 배운다. 어느덧 그녀는 용감한 혁명투사가 된다. 대충 이런 이야기 줄거리다. 그들이 모든 작품이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결국은 혁명으로 유도하는 목적극이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가장 알기 쉽고 무리가 덜하다고 생각되었다. 김일성이 이 작품의 원작자라고 했다. 얼마 뒤 김정일이 이 가극을 본 감상이 어떠냐고 물어왔다. 나는 솔직히 느낀 대로 말해주었다. 열심히들 하고 있군요. 지금까지 본 것 중 피바다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가갸거겨 배우는 장면은 사실적으로 그려졌는데 감동적이더군요. 충분히 공감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노래음과 대사 옥양의 톤이 맞지 않아 동떨어지고 있어요. 노래는 성량이 풍부하게 불려지는데 그게 흐름과 감정에 잘 맞아떨어지지 않아 감동을 지속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김정일은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러나 열심히 경청하는 듯이 보였다. 나는 내친김에 말을 이어나갔다. 의상은 색깔이 좋기는 하나 통치마를 입혀놓아 격에 맞지 않는 감이 듭니다. 꼬리치마를 입히는 것이 훨씬 더 시대감이 날 것 같군요. 통치마가 반드시 민족적 정서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김정일은 떨떠름한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표정은 진지했다. 남쪽에서도 이런 대규모의 가극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 능력보다는 이만한 인원을 동원해서 한 무대에 올리기 힘들기 때문이죠. 제가 잘 몰라서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혁명이란 결국에 가서는 인민을 고루 잘 살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인민이 행복을 느끼게 하는 주제는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가령 하고 그는 눈을 번뜩이며 사랑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문제는 인간의 영원한 주제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혁명을 주제로 한 작품이라 해도 혁명만 내세울 게 아니라 사랑이 깔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먼저 본 것이 41번째 아닙니까? 거기엔 사랑이 있어요. 적군과 백군의 싸움도 있지만 사랑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받은 충격과 감동이 대단히 컸습니다. 김정일은 안경을 고쳐 쓰고 팔짱을 끼었다.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다. 신 감독이 오거든 같이 상의해서 좋은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네? 신 감독이 오다니요? 신 감독이 여길 와요? 못하러? 어떻게 옵니까? 왜 안 옵니까? 얼마 전에 왔다 갔습니다. 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었다. 공산주의자는 거짓말장이라고 하더니 새빨간 거짓말을 잘도 하는구나. 신감독같이 자유분방한 사람이 무엇 때문에 왔겠으며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단 말인가. 김정일은 동리를 구하듯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동무들, 신감독이 저번에 왔을 때 다시 오겠다고 혈서까지 쓰고 갔지요? 네, 하고 꼭두각시처럼 입을 모았지만 당황하고 어색한 표정들은 감추지 못했다. 김정일은 입을 한번 꽉 다물었다 다시 열었다. 남북회담 할 땐 최 선생, 나하고 같이 참가합시다. 네? 언제 회담을 하는데요? 멀지 않아 할 겁니다. 거기서 제가 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남조선 사람들 앞에서 우리 사회주의 조국의 월성에 대해 최 선생이 한마디 하면 그 효과가 클 것이 아닙니까? 최 선생 팬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입이 딱 벌어졌다. 김정일은 씩 웃으면서 말했다. 최 선생, 남북회담 하면 꼭 나하고 같이 참석해야 됩니다.